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언론을 맡은 김정록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비대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다 보니까 조금 저도 어색스럽습니다. 어,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 조금 어색합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자주 뵈면서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대면 강좌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강의 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지금 강의 자료가 PPT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페이지 이내라 그랬는데요. 그냥 아주 짧게 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출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1 강의인데요. 무역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이제 무역의 기초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2-1 강의에서는 무역 정책의 개념과 관세 정책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역 정책의 개념인데요. 무역 정책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나라가 정부가 개입한 것입니다. 무역에. 그래서 다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국의 정부가 자국의 특정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수입 등의 대외적인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국의 특정한 경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여한 것이죠. 그래서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대내적인 목표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무역 활동을 규제하거나 촉진함으로써 국내적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힘들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산업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외적인 목표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화시대에 의해서 세계적인 경제 환경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간 무역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 때문에 정부는 무역 정책을 만듭니다. 무역 정책의 개념들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는 금, 은, 화폐 이 내용들을 많이 모으면 국내 저축이 증가되면 국부와 동일하다는 인식하에서 국가는 금, 은, 화폐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나라들은 수출은 화폐 획득이고 수입은 기금속이나 화폐 유출이라는 인식하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확대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것이 마침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시기죠. 그래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가져오게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유무역주의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 화폐를 무조건 모으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담 스미스는 화폐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화폐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밀 같은 경우는 비교 생산비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요. 비교 우위를 지닌 제품을 생산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비교 우위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면 상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의 밀의 비교 생산비 원칙입니다. 자유무역이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자국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유무역주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나오게 됐던 것은 19세기 들어서 산업 발전과 교통 발달에 따른 국가 간의 산업 및 무역 전쟁의 격화됨에 따라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는데요. 해밀턴은 미국 공업이 유럽 제국에 비해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으므로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시기에는 미국이 19세기 들어서 유럽에 비해서 아직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리스트는 독일은 영국과 달리 농공시대에 속해 있으므로 농공상 시대에 산업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영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때가 19세기 들어서죠. 그런데 그 이후 신무역주의가 신보호무역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무역 정책과는 그 보호 목적이나 주된 보호 수단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1960년도 후반부터 급성장해온 일본과 일부 신흥공업국의 발전과 수출 증대로 선진국들로 하여금 상당한 산업구조 조정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그 우길승천한 일본 그리고 일부 신흥공업국이 발전해서 수출을 계속 증대했다는 것이죠. 신보호무역 정책이 기존 보호무역 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보호무역 정책하고 신보호무역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후진국의 유치산업이나 수입대체산업인데 비해서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선진국은 아주 발전된 공산품을 수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부자가 돼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사양산업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농업 부문의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 보호무역주의가 주로 무차별적인 보호 효과를 갖는 관세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을 많이 사용한다. 조금 이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배우고 관세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관세는 뚜렷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비관세 장벽은 애매해서 어떻게 보호 무역 정책을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보호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보호 무역 정책은 주로 쌍무역 혹은 일반적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보호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관세와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인데요. 보호무역 정책의 이론적 근거에 유치산업 보호론인데, 유치산업은 무엇보다 유치산업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기에는 생산 비용이 너무 높기에 국제 경쟁력이 없으나 일정한 보호구간이 지난 다음에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나라가 보호하는 거죠. 자국의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각 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는 자국에 생산되는 제품이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않고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산업을 발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치산업 보호 근거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통한 생산의 증가는 규모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 경영의 축적을 통한 비용 감소나 원가 감소를 가져와서 국제 경쟁력이 향상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치산업을 보호해주면 그동안에 규모 경제를 통해서 또 기술이 발전이 돼서 비용 감소나 원가 감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향상할 때까지 보호해주자, 이런 뜻에 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때 전자제품과 자동차까지도 유치산업으로 상당 기간 보호를 해왔습니다. 보호 기간에 또 선택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정책을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데요. 특정 산업 부분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생산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다. 외부 경제 효과죠. 하나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다른 산업 분야까지 경제적 효율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인데요. 자국 기업이 타국 기업과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략적 무역 정책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방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산업과 연관된 다른 국가에서의 보복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호 무역 정책을 썼을 때는 상대 국가들에서도 같이 보호 무역 정책을 썼을 때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WTO 규정에 따른 특정 산업에 전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생산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WTO가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 생산 보조금이나 지급하지 말고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자는 전면적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후에 WTO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배우면 이 내용이 더욱 이해가 빠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무역 정책의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 기타 요인 중에는 어느 부분은 국방상의 원인이 돼서 무역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방상의 원인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씁니다.
무역 정책은 어떤 방법이 있죠? 보호 무역 정책인데 관세와 비관세로 무역 정책을 쓴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적 가치인데 자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의 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역 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역 정책은 어떤 나라의 자국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라가 관여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큰 틀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WTO 이런 내용은 차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1 무역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요약하시오 과제를 내줬는데요. 이 답을 또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지금 PPT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역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이 내용만 제출을 하면 과제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를 들으면서 지금 직접 강의를 듣지 못하니까 조금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입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이 시간을 지금 다 들어야 또 강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과제는 과제 제출에 점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출석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다는 어떤 출석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도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2-1 강의를 마치고요. 2-2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 건강 조심하세요.